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2022년 참으로 숨가쁘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누구든지 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쪽에 걸쳐서 좌파와 글로벌리스트들의 동시 패션 멜트다운, 그것도 아주 거대한 멜트다운, 그레이트 멜트다운이 진행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소개 말씀 올립니다. 저희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 있죠. 글로벌리스트들이 얼마나 넋이 빠져 있고 중국 공산당이 그 틈을 노리고 미국을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하고 장악하고 영향력 공작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밝혀주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월스트리트 글로벌리스트들 혹은 빅테크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그 악의 본가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 근로자들의 그 창의와 노력에 바탕한 그런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악의 본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데 가서 수천 년 된 그런 갈등 구조 위에 그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현대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국 국민을 죽게 만들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그런 네오콘과 같은 악의 본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금만 정신 차려서 조직화되면 비록 중국 바로 옆에 있고 또 중국과 깊은 그런 그 서로 상호 침투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같은 화두를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바이든 진영 멜트다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토요일 9월 25일 조지아 휴스턴 트럼프 집회 광경입니다. 트럼프는 이 집회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국경 이민 재앙, 지금 국경 터진 셈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아프간 재앙, 아프간 철군 재앙, 이거를 맹비난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이 완전히 뭐 개판이 났죠. 이 상황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급한지 민주당 그 상원의 그 저기 원내대표급 되죠. 슈머일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미국 정치가 트럼프 개인 숭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죠. 트럼프는 단순한 한 개인 그 캐릭터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밝혀드리듯이 또 우리가 그동안 세뇌 탈출에서 계속 얘기해 왔듯이 어떤 특정한 정치 이념, 특정한 정치적 가치 체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힘이 있는 거죠. 이건 개인 숭배가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멜트다운을 보면 엊그저께 갤럽과 라스무센 조사, 양적 조사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그 지지냐 반대냐의 그 차이는 같습니다. 갤럽에서도 반대가 지지 대비 10% 높고요. 라스무센에서도 반대가 지지 대비 10%가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바이든 집권 초기에는 지지가 반대보다 19% 높았었습니다. 이 갤럽 같은 데는. 그러면 이게 8개월 만에 바이든 집권 초기보다 지금 딱 8개월 지난 건데요. 8개월 한 6, 7일 지난 거죠. 8개월 만에 29%포인트가 하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멜트다운,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전국 단위니까 이 정도죠. 격전지 혹은 무당파를 이제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독립파라고 부르죠. 격전지나 무당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이 격전지나 무당파를 대표하는 주 중에 하나인 아이오와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대가 무려 62%에 이릅니다.
지지는 뭐 5%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더블 스코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좀 많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70%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해리스 조사에서 최근 조사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웬일이래요.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도 엊그저께 이거 보도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누르고 있습니다. 48대 46. 참고로 미국은 이제 보통 공화당 쪽은요. 특히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밀리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요. 트럼프가 전체 여론 및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전체 득표수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이겼잖아요. 이게 주별로 저걸 뽑으니까. 공화당이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지 않은 주들에서 강세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 구도가.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48대 46 저 정도 지지율로 이겨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상 저걸로 해서 대선을 가면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나요. 공화당은 완전히 압승을 하게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이든이 이제 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전 수상 네타냐후는 바이든이 최근에 정상회담 중에 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프간 철군 참사에 대해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또 멕시코는 국경 관리를 방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커스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그러니까 영국은 UK, 미국은 US 이 오커스 국방동맹으로 이게 잠수함인가 뭔가를 다 미국 쪽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영미 쪽에서 하게 되니까 프랑스가 펄쩍 뛰었어요. 프랑스랑 지금 미국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프랑스가 이 바이든한테 전화하기로 해놓고 전화도 안 해요.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론이 벌써 한 일주일째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 멜트다운의 두 번째 증상으로 이제 우리한테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대중정책이 갈팡질팡합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유엔 연설에서 바이든은 사실상 한마디로 하면 미국은 중국과 싸울 뜻이 없다. 이런 백기를 흔들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거나 진영으로 갈린 세계 시스템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싸울 뜻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동맹, 군사협력체제 오커스의 근본 취지입니다. 또 이것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쿼드의 근본 취지입니다. 지금 쿼드 엊그저께 했겠네요. 엊그저께. 쿼드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우리 날짜로 어저께 했겠네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의 군비 강화 노선. 인도 태평양에 지금 군비 강화하세요라고 미국이 계속 동맹국들한테 한국, 일본, 타이완에 요구하고 자기들도 인도 태평양 쪽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도 충돌합니다. 도대체 중국이랑 대결하겠다는 건지 대결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말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엊그제는 캐나다에서 체포되어 있었던 저기는 화웨이의 그 오나의 딸 화웨이의 그 재무담당 사장 CFO Chief Financial Officer 그 여성을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체포를 풀어서. 원래 그 캐나다에 있던 신병을 미국이 넘겨받기로 했는데 그걸 미국 쪽에서 포기를 하고 캐나다로 풀어버렸어요. 중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중국에 굴복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입에서 나오는 반중은 전부 하나도 안 믿어야 됩니다. 진짜 반중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코로나 기원에 관한 진상 규명 및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채 모집 금지시켜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 하나는 코로나. 이 둘에 대해서 바이든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가 깔아놓았던 전체 구도를 정면으로 뒤집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반중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마땅히 자기가 진행해야 될 진짜 첨예한 반중 정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커스 떠들고 쿼드 떠들고 인도태평양 떠드는 겁니다.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그리고 유엔 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과 싸울 뜻이 없다라고 깨갱거리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멜트다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맹이 미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 주어진 시간은 내년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내년 중간선거 날짜로 따지면 올해 11, 12, 그 다음에 내년에 10개월 남았으니까 11월 초가 중간선거니까요. 그러면 13개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 선거 직전에 한 1, 2개월 빼줘야 되니까 이거 1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딱 1년 남은 겁니다. 12개월 동안 이거 뒤집을 수 있냐? 못 뒤집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돼 갑니다. 그런데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승 거두지 않으면 바이든 진영, 글로벌리스트 진영, 민주당 진영은 패망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화 신주류가 딱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서요. 지금 그 법안 통과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밀어붙이는 파퓰리스트 법안들, 예를 들어서 경찰을 약화시키려는 법안 엊그저께 킬돼 버렸습니다. 계속 법안들 킬돼요. 이 황당한 법안들 계속 킬되고 있어요. 만약에 완전히 지금 민주당 같으면 완전히 예를 들어 대법원도 확 바꿔버리고 싶거든요. 대법원 바꾸려면 대법원 정원을 9명에서 뭐 한 10몇 명으로 늘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걔들이 패킹 더 코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법원 채워넣기, 판사 채워넣기라고 부르는데 그거 법은 아예 발의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막 잡탕으로 해서 무려 3.5 트릴리언, 3.5조 달러짜리 패키지 짜가지고 대량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경제 망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꽉 틀어잡고 있어서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하지 않냐.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 아니냐.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바이든이 자기들을 밀어줬던 이 골빈 좌파들, 글로벌리스트들, 음흉한 글로벌리스트들을 다 만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해야 되는데 대승커녕은 거꾸로 대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멜트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이 멜트다운이 벌어지면 말이죠. 꼭 이상한 데서 김밥 옆구리가 터져요. 이 내부 분열. 뉴욕의 BLM 설립자가 치보나 뉴섬이라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 사람 지금 뉴욕이 그게 완전히 민주당 터밭이죠. 뉴욕의 드벨라지오 주지사죠. 주지사에 대해서 주지사인가 시장인가 모르겠다. 둘이 하나가 쿠오모랑 하나가 주지사고 하나가 시장인데 아마 주지사일 거예요. 주지사에 대해서 이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을 세우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 의무화 정책은 인종차별적이며 뉴욕 거주 흑인을 겨냥하고 있다. 백신 패스포트는 현대판 자유인 증명서이며 흑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한다. 흑인이 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의심한다는 것, 흑인이 정부 및 사법공무원과 접촉하기 싫어한다는 점을 무시한 백신 의무화 정책은 민주당을 지지해서 당선시킨 흑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흑인을 영구적으로 가난에 찌들은 2등 시민으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백신 의무화 정책해서 백신 패스포트 만들어서 그거 없는 사람은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가게도 잘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흑인들은 백신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흑인들은 어디 가서 밥도 못 벌어먹고 살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얘기가. BLM이야말로
바이든 당선의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BLM이나 안티파에 돈이 왕창 가도록 이제 저커버그나 이 월스트리트 빅텍에서 돈을 질렀죠. 그래서 그 폭도 같은 사람들한테 돈이 쫙 풀리니까 이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어갖고 선거 전국에서 아무거나 바이든 도움되고 트럼프 떨어질 수 있는 건 어떤 짓이든 다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상비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BLM이 그런 의미예요. BLM에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뭐 수십억 달러가 풀렸어요. 성금까지 하면. 오죽하면 그거 했던 사람 헐리우드에 저택 뭐 한 1,000만 달러짜리인가 샀잖아요. 운동가가. 이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범죄적 행위도 불사하는 그러한 상비군 조직을 딱 선거철에 만드는 거예요. 선거에 관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저커버그가 돈 풀 때 그거 하라고 돈 풀었나? 그냥 좋은 뜻에서 돈 풀었지. 근데 그 돈이 흘러가서 그런 상비군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 상비군 조직이 존재하는 위에다가 또 합법적으로 코로나를 내세워서 우편 투표를 왕창 뿌려버렸잖아요. 투표지를 우편으로. 그러니까 막 주워다가 이제 막 찍어갖고 막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되기는 선거 관리인들이 몇 개 전략적 주요 카운티, 조지아 풀턴 카운티, 애리조나 뭐 마리코파,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는 몇 개 주요 지역에서는 직접 손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상비군 조직 역할을 누가 했냐? BLM이 해줬단 말이에요. 바이든 당선에. 그런데 그 BLM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정면 반발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좀 비슷한 게 있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멜트다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떠냐? 화천대유가 한국 586 민주당 멜트다운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빈집당이라고 부릅니다. 뭐 국민의힘, 그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그전에는 뭐 새누리, 그전에는 또 뭐 한나라, 그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뭐 그 시절에 누구 하는데 그 시절하고 당 이름하고가 제가 사람하고가 이게 표가 안 만들어져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빈집당. 왜 빈집당이냐? 거긴 당원이 없어요. 액티브한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빈집당이에요. 그러니까 빈집당 지지율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고요. 야권 후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가볍게 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도 이기고 뭐 홍준표도 이기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럼 후보를 바꿔야 될 텐데 이게 화천대유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거 뭐 위례대유도 나오고 뭐 무슨 대유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닥치고 이재명으로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세서 그런지 이재명이 진짜 영향력이 세서 그런지 혹은 뭐 이재명의 자금력이 세서 그런지 그 자금 살포가 있었는지 전 자금 살포가 있었다고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혹은 이재명이 뒤에 중국과 북한의 지지 혹은 의향을 업고 있는지 뭐 업고 있다고 제가 단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이 중국 간첩이거나 북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 혹은 북한의 의향을 업고 있는지 혹은 이재명이 문팔력 핵심 집단의 의향을 얻고 있는지 이건 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금 끌어내리고 누구 세우려고 그래도 인물이 마땅치 않아요. 이 이낙연 가지고는 못 이기거든요. 보통 호남권 후보가 나오면 그때 정동영 때 보면 그때 뭐 이명박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500만 표로 이겼잖아요. 호남권 후보가 나오면은 이게 그 외연 확장성이 확 줄어듭니다. 대체 인물이 처음에 안희정부터 제거됐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제거됐고, 그 다음에 조국 제거됐고, 대체 인물들이 이제 차례로 제거됐단 말이에요. 조국이 먼저 제거됐구나, 박원순보다. 예, 순서가 그렇죠. 그 대체 인물이 없어요.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닥치고 이재명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닥치고 이재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윤석열이 그 지지층 전략, 표밭 전략이 이게 먹혀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로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로 그러니까 이 빈집당 쪽의 후보 중에 야권 후보 중에 명확한 지지층 전략을 가져갔던 건 윤석열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층 전략이 이 표밭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는. 이 사례는 2012년 10월 초 박근혜 후보 케이스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2012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면요. 안철수가 그때 나오냐 마냐 가지고 이게 3파전 가냐, 안철수 나오면 3파전, 안 나오면은 안철수가 중간에 안 나오면은 2파전 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12년 8, 9월에 아주 간이 쫄깃쫄깃할 때예요. 그때. 그 와중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김종인, 이상돈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좀 왼쪽스런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게 9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 10월 초부터 박근혜 후보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는 걸로 전략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랑 헤어지고 그랬죠, 그때. 이게 왜 그때 그런 그 전략이 바뀌었냐면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런 계산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3파전을 간다면 안철수가 20% 가져간다, 중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3파전을 간다면 박근혜 후보는 41%를 확보하면 이긴다. 만약에 2파전을 가면 안철수 지지표 20% 중에 반반으로 쪼개져서 10%는 문재인 가고 10%는 박근혜 후보한테 온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2파전을 가더라도 자기 고유표밭 41%를 다져놓으면 이긴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는 자기 고유표밭 41%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 51 내지 52% 사이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 박 후보한테 9월 말에 전해진 문건이에요. 9월 20일경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로부터 3개월 좀 덜 되죠. 12월 그때 18일인가 뭐 선거일이 그랬는데 그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51.6%로 이겼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지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야권 후보 중에 지지층 전략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접근한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다른 후보들도 지지층 전략을 좀 더 확고하게 가졌더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 2번 드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이겁니다. 부동층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지지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동층, 중간층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갈 거로 보인다. 이재명으로 가는 경우에 야, 그 호남에 가오가 했지 어떻게 형수 땡땡한테 표 찍냐, 이런 생각을 하는 호남 사람들, 그게 약 10%에서 호남 거주자 기준 10%. 그러니까 설라디언, 그러니까 비호남 거주자는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으니까 호남 거주자 기준으로 한 10에서 10, 한 3, 4%까지를 그런 사람들을 이 표를 받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층에 집중하고 앞으로 호남에서 이탈하게 될 표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표밭을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집중적으로 호소해야 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이제 그 11월 9일 본격 게임 진행된 이후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밭 전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닥치고 이재명으로 가면 저건 윤석열 표밭 전략의
그 프레임에 고스란히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새 재밌는 지식 전략이 황교안 후보예요. 황교안 후보는